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고 온라인으로 몇 분 듣고 계실 텐데요.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충북대학교 철학과 한상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드로노 기획특강, 유럽인문 아카데미의 아드로노 기획특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원래는 제가 1월 초에 강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독감 때문에 밀려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인문 아카데미 공식 일정은 종료가 됐는데, 종강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아드로노의 권위주의 분석과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아드로노의 주요 사상을 소개하기보다는 아드로노의 권위주의 분석과 특히 그 당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아드로노의 분석이 오늘날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강조점을 두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의 PPT에 굉장히 많은 활자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내용이 아주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거나 난해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요 흐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아드로노에 앞서서 스피노자를 한번 인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스피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신을 낳고 보존하고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공포다 라는 말을 이제 신학 정치론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는 그 당시에 민주주의 정치 철학, 그리고 공화국에 입각한 그런 민주주의 정치 체제나 사유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공포라는 정념의 힘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공포를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정념이 아니라 인간을 예속시키는, 그래서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정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와 굉장히 유사한 관점을 아드로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몽의 변증법의 이 반유대주의 챕터를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허위적 투사에서 비롯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아드로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정신분석학에서 차용한 개념이죠. 허위적 투사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주체가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외부로 투사할 때, 그것이 이제 반유대주의나 아니면 아드로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이제 이디오진크라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오늘날에 굉장히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는 혐오 현상들,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인 소수자 그룹에 대한 혐오, 그것이 나치즘 하에 독일에서는 반유대주의였던 것이고,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해할 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아드로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썼던 이런 표현을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던지고 싶은 화두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국에 목격했던 것들 중에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가 이 공포라고 하는 쟁점이 타자성에 대한 혐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스피노자가 언급한 것처럼 공포가 어떻게 인간을 부자유스럽게 만드는가,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예속을 강화하는가, 그리고 아드로노와 호르크하이머가 말하듯이 공포에 직면한 주체가 어떻게 그것을 타자에 대한 투사로서 그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정념에 휩싸인 주체는 타자의 이질성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는 전염병의 공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이제 타자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는가. 그 대표적인 사례는 처음에는 중국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 또 나중에는 우한에 거주하는 교민들, 나아가 이제 서구 국가들에서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제노포비아, 그러니까 인종 혐오나 인종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혐오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뭐 여기에는 뭐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혐오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반성되거나 절대되지 못한 채로 사회적으로 분출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인종주의나 아니면 배타적인 형태의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러한 현 시대에 저는 이제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화두를 꺼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지성주의. 네. 그래서 이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말은 아도르노적인 표현으로 써보면 이제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 원자화된 그런 고립된 개인들로만 남은 시민들, 이들이 그 사회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처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자에게 혐오 정념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제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 계몽의 변증법에서 썼던 말로 하자면 합리적 자기보존 원칙입니다. 이런 합리적 자기보존 원칙이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타자에게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허위적 투사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타자에게 자신의 공포를 계속해서 배출하는 거죠. 그러한 집단적 정념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논의, 이런 것들의 출현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반지성주의의 출현과 확산입니다. 이를테면 2016년에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지정했던 포스트 트루스, 탈사실, 탈진실 같은 개념들이 바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반지성주의를 집약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또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페이크 뉴스. 지금은, 과거에는 페이크 뉴스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이 이제 지금은 더 정교화돼서 지금 뭐라고 하죠? 이제 AI가, 기사를 조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정치인들의 입이나 목소리 이런 걸 흉내내서, 딥페이크라고 하더라고요. 딥페이크라는 식으로, 그런 가짜뉴스의 폐해들은 더 정교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인용했던, 또는 이제 그 아도르노와 반지성주의 관계를 연구할 때 제시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보다도 지금 더 정교한 형태, AI가 정말 이제 인간이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는 형태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정보 조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그 페이크 뉴스를 그냥 거짓 뉴스, 가짜 뉴스니까 저거 속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 페이크 뉴스가 오늘날에 실제로 정치적인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피자게이트 같은 게 있었죠. 피자게이트는 뭐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운영하는 아동 성매매 조직이 있고, 그 아동 성매매 조직이 이 미국의 어떤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가짜 뉴스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포가 되면서 실제로 그 피자집에 총기가 발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피자게이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짜 뉴스들이 단지 그냥 온라인 괴담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페이크 뉴스나 가짜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은 음모 이론을 신봉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후에 나중에 가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폭력적으로 점거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또 몇 년 뒤에는 또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의 집에 침략해서 당시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는 집에 없었고 그의 남편을 이제 망치로 내려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폭력으로 전환되었던 이제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죠. 뭐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페이크 뉴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뭐 페이크 뉴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지성적인 논의들을 가로막는 다양한 반지성주의를 상징하는 혐오 표현들이 있죠. 기레기, 선비질, 문과충 등등등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도 아마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고 트럼프 후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떠한 정보 조작을 이용할 것인가도 또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임기 중에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대중과 직접 소통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강조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언론들이나 기자회견은 거부하죠. 언론들과의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차단하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언론이나 공론장을 통한 소통은 피하고 SNS를 활용해서 언론들을 비난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그 지지자들과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그들 사이에 그런 어떤 이 소통 과정에서 오히려 음모론이 확산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른바 이제 탈진실이라고 포스트 트루스 같은 개념과 결부된 반지성주의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반지성주의는 무엇인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은 이제 아도르노도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 구절들에서. 그런데 아도르노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이 단어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그 리처드 호프스테터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가가 미국의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프스테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반지성적이라고 일컫는 태도나 사고에 공통되는 감정은 정신적 삶과 또 그것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의심이며 또한 그러한 삶의 가치를 언제나 얕보려고 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삶, 지적인 삶에 대한 경시, 조롱, 거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프스테터는 이제 반지성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적고 실제로 반지성주의의 어떤 측면에서는 반지성주의가 또 굉장히 정당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평등주의에 대한 믿음, 예컨대 이제 나를 가르치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을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는 모두 지적으로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는 없죠,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반지성주의가 어느 정도는 근대의 정당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지성주의 또 지식인에 대한 반지성주의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현상을 언급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강의 맨 뒤에 다시 할 텐데 어떤 반지성주의 비판가들은 반지성주의를 이제 어떤 대중적인 반지성주의 현상을 비판하면서 지식인이나 전문가의 합리성이 대중의 통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런 어떤 전문가주의적인 엘리트주의적인 처방을 반지성주의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론가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형태의 처방이나 그런 형태의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지성주의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 반지성주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지식인에 대한 증오는 지성 그 자체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이것은 지성적인 자세나 토론에 대한 비난으로 규결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반지성주의의 진정한 문제고 나아가서 이제 그러한 반지성주의는 반지성주의의 더 나아간 문제는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반지성주의의 문제는 그것이 반정치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반정치적인 태도, 정치 자체를 무가치한 것을 보고 무관심하게 되는 그리고 정치 자체를 나아가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태도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실현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들 또는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부정당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 반지성주의 확산은 민주주의 정치의 가능 조건인 시민적 지성의 또는 시민적인 논의, 시민적인 토론, 그리고 그러한 토론 속에서 시민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통치로서의 정치가 아닌 지배의 논리를 공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민적인 지성은 지배에 대한 비판의 원천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아도르노적인 의미로 보자면 민주주의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출발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비판은 모든 민주주의의 본질적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비판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비판의 자유를 요구하고 비판적 충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이상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다름 아닌 비판에 의해 정의된다. 즉 민주주의는 비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고, 그런데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는 이렇게 민주주의의 주체들이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의 출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드로노는 반지성주의를 사회로부터 개인의 지적 소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용문을 보면 사회적 과정들의 객체화, 그들의 내적인 초개인적인 법에 대한 복종, 이런 것들이 사회로부터 개인의 지적 소외로부터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외는 공포와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방향상실로 개인에게 경험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 문구를 좀 풀어보면 반지성주의는 단순하게 개인의 지적 능력의 결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지적을 호프스테터도 하고 있는데, 개인의 고립화와 원자화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원인에서 이제 즉 그 구조적인 원인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지적 능력의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반지성주의는 개인을 공론장에서의 담론 형성 과정에서 배제하고 지적으로 소외시키는 사회적 관계의 산물인 것이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드로노는 반지성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아드로노와 반지성주의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아드로노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어떠한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대한 귀결을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세 꼭지 정도를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 포인트는 아드로노가 호르카이머와 아드로노가 저술한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제 계몽의 변증법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총체화된 계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총체화된 계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식과 권력이 이제 결합되었을 때, 다르반이 이제 계몽은 지식을 확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는데, 아드로노와 호르카이머가 보기에는 이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촉구했던 그런 계몽의 정신이 어째서 그 억압과 지배를 공고화하고 더 현대적인 형태로 강화하는 귀결로 나아갔는가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총체화된 계몽은 지식과 권력이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지식을 획득하고 예컨대 이 계몽의 시대에 딱 그 계몽주의자들이 등장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대라고 일컫는 전반적인 이 과정들은 새로운 자연과학과 자연에 대한 법칙들이 등장하는 시대였죠. 새로운 이 자연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관점이 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갈릴레이나 뉴턴의 그런 자연 법칙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린네의 식물학 체계 같은 것들이 발전하기도 했던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획득해 나아갔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드로노와 호르카이머가 20세기 중반에 쓴 이 계몽의 변증법은 바로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갔던 이유도 뭐냐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 되면서 인간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 즉 자연으로부터 어떤 법칙을 도출하고 자연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도출하는 것은 그 자연 자체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강압,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억압으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지식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자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자연은 그냥 공포스러운 존재죠. 너무나 두려운 존재고, 야생동물에게 우리가 잡혀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흑사병의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수많은 또는 리스본 대지진이나 폼페이 같은 이 어떤 화산에 의해서, 베수비오 화산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진 폼페이 같은 고대 도시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 자연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간의
삶과 생명을 계속해서 앗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법칙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 자연을 이제 계산 가능한 존재로 만들면서 그 자연을 지배해 나아갑니다. 왜 지배해 나가느냐? 인간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겠지만 이 계몽의 변증법이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 바로 그러한 인간이 지식을 통해서 그런 자연의 억압, 강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 동시에 그 자연에 대한 억압, 자연에 대한 지배, 오히려 이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자연 지배가 거꾸로 인간 자신이 그 지배 관계에 더욱더 예속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아드로노와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드로노의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드로노가 서술하고 있는 이 계몽 비판은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아드로노의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 사회가 처한 반지성주의는 다름 아닌 총체화된 계몽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바꾸면 반지성주의는 지성의 결여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성을 무기로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 계몽적 사유가 오히려 전면화되었기 때문에 총체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몽 자신의 위기가 바로 반지성주의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의 계몽 기획이 자신의 대립물로 변증법적으로 전도된다라고 아도르노가 말을 하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가짜뉴스가 등장하고 뭐 반지성주의 같은 문제가 등장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에도 사람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신봉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미신적인 사유에 젖고 뭐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등 그러다가 다 감염되고 그랬죠. 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소수자 그룹이 마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것처럼 오도를 해서 그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배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포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마주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현대 사회에 지식이 부족해서냐?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의학을 비롯해서 자연과학을 비롯해서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모든 분야에서의 과학이 고도로 발전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고도로 발전된 과학의 지식을 인간이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또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또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구글에 접속해서 온라인에 지금은 구글이 아니라 아예 어떤 오픈 AI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챗 GPT가 물론 챗 GPT도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져다 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조만간 극복이 될 것이고 훨씬 더 이제 지금보다 뛰어난 AI가 또 나올 텐데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출현했을 때에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흑사병에 당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과잉인데 오히려 지성적인 태도는 결여된 굉장히 기이한 형태가 바로 오늘날 출현하고 있는 반지성주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따라서 지성이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성이나 지식이 추구하는 방향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책이 계몽의 변증법, 그 중에서도 이제 앞부분 계몽의 개념이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그 계몽의 변증법이 총 4개의 챕터로 이어져 있는 구성되어 있는데 맨 앞에 나오는 계몽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 챕터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 어떻게 지식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상품화하면서 총체화된 계몽은 스스로 계몽의 실패로 전도되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의 변증법 앞부분에 나오는 이 사례가 이런 거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했던 유명한 말을 이제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인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knowledge is power인데요. 이 계몽의 변증법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아마 이 문장이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knowledge is power라는 말을 달리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knowledge, 지식이 곧 power,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식,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대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권력, 그래서 대상에게 행사되는 어떤 권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권력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굉장히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이 지식 권력론을 전개하는데, 그때 푸코가 사례로 제시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푸코는 나중에 가서 어떤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아도르노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를 몰랐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를 알았더라면 내 작업이 굉장히 단축됐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공유하는 문제의식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몽의 변증법에서 이렇게 지식이 곧 권력으로 전도되는 현상, 이것이 이미 계몽의 정신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가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지식론을 보면 거기서 지식의 목표는 뭐냐면 개념이나 표상이 획득되고 인식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냐면 지식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무기가 되는 거예요. 대상을 지배하기 위한. 처음에는 자연이겠죠. 자연을, 왜냐하면 인간이 흑사병 같은 바이러스도 극복해야 되고, 맹수, 자연, 이 수많은 자연이 우리에게 가하는 여러 가지 강제, 강압, 그걸 이제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는 자연의 강제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자연의 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 자연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자연 법칙, 자연으로부터 법칙성을 얻어내고 세계를 계산 가능한 존재로 만들면서 결국은 그 자연을 지배하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은 방법, 곧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인가? 지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자본주의의 논리와 또 만나게 되면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리고 자연의 대상을 가공해서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모든 것은 자연과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자연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과 인식은 이제 동의어가 되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계몽은 총체화되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총체화된 계몽,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계산 가능성 또는 유용성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것을 계몽적인 총체화된 계몽적인 사유는 의심하고 배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계몽의 본래 정신이 뭐냐, 계몽의 본래적인 정신이 뭐냐, 이를테면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글에서 칸트가 말한 계몽의 정신은, 말하자면 그 글에서 칸트는 계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으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성숙으로부터의 탈출이 왜 필요하느냐? 인간이 더 이상 후견인,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후견인이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 성직자일 수도 있고 봉건 영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누군가의 권위에 입각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미성숙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그리고 그것이 칸트가 정식화한 계몽의 본래적인 이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계몽이 본래 추구했던 것은 오히려 의심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봉건 영주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절대왕정에 도전하고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기독교의 지배, 그래서 자율적인 과학의 원리, 자율적인 지식과 이성과 합리성이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전근대적인 기독교의 지배에 도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계몽이 승리했어요.
그 계몽이 승리하고 나서 총체화된 계몽이 오히려 나타났던 것은 오히려 거꾸로 계몽 자신이 이제는 계산 가능성과 유용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그런 계산 가능성이나 유용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고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굴복하지 않는 사고를 이제 수상한 것으로 배제해버리는, 말하자면 조금 더 아드로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동일성에 순응하지 않는 비동일성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유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총체화된 계몽이 오히려 지배나 미성숙으로부터의 탈출을 추구하는 계몽이 칸트식으로 표현하자면 거꾸로 오히려 미성숙을 더 강화하는 현상이 계몽의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드로노와 호르카이머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는 바로 파시즘 때문이죠. 나치즘을 철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아드로노의 시대와는 또 다르겠죠. 오늘날 우리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혐오 정서의 분출과 지배, 또 음모 이론과 같은 또 어떤 토론을 거부하는 뭐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는 확증 편향,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게 되고 배우고 싶은 정보만 배우게 되고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의 정보만을 입수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 통용되는 은어, 그러니까 은밀한 용어들, 그런 것들로만 밖에 소통을 못하고, 그러니까 공적인 대화나 어떤 공통의 개념이나 공통의 어떤 토론할 수 있는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습득하지 못하는 현주소에서 다시 이 계몽의 변증법의 이 청체화된 계몽이라고 하는 태제를 곱씹어 본다면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 반성주의적인 태도가 출현하는 것은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지식에 정말로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너무나 쉽게. 과거에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 무슨 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포털 사이트에 치면 몇 조 몇 항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를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칸트가 미성숙으로부터의 탈출을 계몽의 목표로 추구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칸트의 요구는 굉장히 급진적인 요구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구의 대부분이, 적어도 과반수가 아니라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던 시대입니다. 글을 읽고 특히 칸트의 모국어인 독일어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여러 고어들까지 같이 읽으면서 철학을 논하는 건 아주 극소수의 엘리트들 사이의 논의였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대학 진학률이 70%에 육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사회가 그런 이 유교 문화권 국가들이 특히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진학률이 높은 사회인데 왜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런 반성주의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증가하는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우리는 그 지식의 바다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로지 아드로노와 호르카이머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기술적인 과정이 종속되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주체의 자율성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18세기, 19세기의 칸트나 계몽 사상가들이 요구했던 그러한 주체의 자율성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자기의식이 소멸한다는 역설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이성은 전면적인 경제적 장치의 단순한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적인 합리화가 낳은 사물화이기도 하고 또는 상품화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지식은 사고 파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그 지식은 사고 파는 상품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식 같은 것도 클릭하고 온라인 결제해서 내가 상품으로 소비하는 그런 지식들만 팔리게 되고, 또는 지식을 어떤 국가나 정부나 아니면 어떤 민간 재단이나 이런 데서 수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종류의 지식들은 전부 다 뭐냐면 오늘날 어떤 기술 발전에 종속되는 거죠. 그렇죠? 기술 발전 낳는 그런 지식들을
거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자되죠. 반면에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인문학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죠. 대학에서도 거의 지금 이제 폐과되는 인문학 학과들은 폐과되는 비율이 높고 강제 지금 이제 자율전공 제도를 늘리는 것이 지금 이제 교육부의 방침인데 자율전공을 늘리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될까요? 자율전공을 늘리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의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사회적으로도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자율전공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기학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비인기 학과의 강의들은 모두 폐강되거나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폐과 처리되거나 통폐합되거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앞에 놓여있는 굉장히 씁쓸한 이제 그런 현상들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가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납니다. 대학에 가서 어떤 지식을 획득할 건가? 과거에는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과에 가면 취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경영학과에 더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과로 전과하거나 또는 이제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들도 경영학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지금은 경영경제학부도 잘 안 가요. 대부분이 공대를 선택을 합니다. 문과로 들어왔건 이과로 들어왔건 신소재나 반도체 학과로 갑니다. 그게 이제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경영학과조차도 위기를 말할 정도로 문과 전체가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현상들이 말해줍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고 우리가 수많은 지식들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식은 이제 어떤 목적에 종속된 수단, 즉 도구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한국 사회의 풍조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이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지식의 비판적인 지식의 축소 또는 지식의 양적인 확장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지식의 권위의 축소, 이런 것들은, 나아가 반지성주의적인 자세들은 우리 사회가 지식을 바로 그런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삐 풀린 시장 경제는 이성의 현실적인 형태이자 동시에 이성을 파괴하는 권력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성은 지성의 해방, 그것을 통한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지성의 억압과 이를 근거로 새로운 형태의 타율성과 비이성의 길을 내주고 말았다. 이렇게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계몽 이후 어떤 총체적인 계몽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를 분석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성이 이성을 파괴하는 권력이 됩니다. 그 시장 경제가로 인해서 어떻게 모든 것이 사고 팔리는 사회에서 이성도 사고 팔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는 이성이 그러한 상품을 통한 이윤 창출의 도구,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회에서는 비이성에 봉사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귀결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성이 확산되는데 그 이성은 어떤 이성이냐? 도구화된 이성, 도구적인 합리성이고, 그 도구적인 합리성은 이제는 이성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계몽 본연의 목표와 상충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몽은 결국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는데, 결국 그러한 역설적인 귀결이 바로 권력과 연계된 지식의 수단화, 이것이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지성의 발전을 저해하고, 말하자면 지식의 양적 확대는 나을지 모르지만 지식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하자면 지성적인, 사회 전체의 지성적인 태도는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을 추구한 근대 문명이
이 반계몽적이고 반지성적인 문화로 변증법적으로 전도되는 규결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도르노를 통해서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의 반지성주의 현상을 이해한다면 아마 이런 언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아도르노 반지성주의와 관련해서 아도르노는 반지성주의를 어떻게 비판하느냐? 반지성주의는 수능주의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반지성주의는 비판의 기능상실이다. 그런데 그래서 반지성주의는 한마디로 순응하는 태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자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컨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들 예컨대 말이 통하는 사람만 하고만 말한다. 확증 편향이죠. 또는 음모 이론 또는 혐오와 결부된 형태의 가짜뉴스나 어떤 그 탈진실 경향들, 이제 그런 경향들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담론에 흠뻑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자신들을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이 사회의 기득권에 맞서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에스태블리시먼트,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왜 아도르노는 이 반지성주의를 순응하는 오히려 비판의 기능상실이고 순응하는 태도다라고 왜 그렇게 정의를 했을까요? 반지성주의가 본인들이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반지성주의적인 태도가 지성 전반에 대한 증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성 전반에 대한 증오로. 그리고 지성적인 태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사회의 원리에 순응하는 태도로 또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반지성주의는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그리고 이것은 비판에 대한 적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언급은 아마 호프스테터하고 아도르노가 공유하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 아도르노는 독일에서 비판에 대한 적대감이 지식인에 대한 원한과 관련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독일을 무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독일에서 벌어지는 반지성적인 태도들이나 지식인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식인에 대한 원한과 관련 있는 현상이다. 근데 아까 이제 호프스테터의 반지성주의를 소개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식인에 대한 반감은 때로는 지식인에 대한 반감 자체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비판을 받아야 할 지식인들도 있고 지식인들이 반드시 존경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지식인들이 지식인의 권위를 이용해서 굉장히 오히려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또 우리는 많은 경우 알고 있고, 그래서 지식인에 대한 비판 자체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인에 대한 원한, 지식인에 대한 경멸 같은 태도가 그 배후에 만약에 그것이 지성적인 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면 너 왜 이렇게 똑똑한 척하냐, 그냥 순응하며 살아, 그냥 말로 하자면 굉장히 한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냥 둥글게 살아. 강제. 소리를 내지 말고 그냥 살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부조리한 거 아니냐,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고 그 근거를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미움을 사겠죠. 그런 어떤 집단 내에서 미움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도르노는 이제 독일적인 현상에서 독일적인 이제 맥락에서 보자면 반지성주의가 국가 관료적인 사고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반지성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는 정해진 규칙에 대한 반복에 순응하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편집증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증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립한 그 원칙에 너무나 충실해서 그것이 세계의 모든 기준이 되는 그런 자아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반지성주의적인 태도가 국가 관료적인 산물이다. 어떤 정해진 규칙에 충실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모든 태도를 적대시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반지성주의는 대세에 순응하는 타협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로노는 오늘날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지성주의자들이 타협주의 또는 이제 아까 썼던 말은 수능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특히 분노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 왜냐하면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 또는 한국에서 어떤 특정한 음모론이나 아니면 혐오 담론을 유포하는 사이트에서 그런 혐오 게시물들을 올리는 사람들, 그런 혐오 담론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특정 집단한테 쏟아내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뭐 예컨대 이제 요즘 많이 나온 인셀이라고 하는 뭐 단어도 있습니다만 서구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자신들이 기득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고 느끼고 그 절망감과 배제감을 내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분노를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원인 탓으로 돌리고 그 구조를 바꾸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특정한 집단이 원인이고 바로 그 집단 때문에 내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드로노 보기에는 그래서 아드로노는 내가 반성주의자들한테 당신들은 수능주의자들이요. 당신은 타협주의자들이요. 라고 말할 때 이들이 분노할 거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에 대한 바로 이러한 분노는 사태의 힘을 증명한다. 이 단어를 듣고 사람들이 분노한다면 바로 그게 나의 진단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타협주의는 그동안 아주 용감하게 자신의 성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한번 성립된 집단 여론에서 벗어나는 것은 처음부터 강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아드로노는 그 대중 여론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아드로노에게 대중 여론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이론을 포기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드로노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대중 여론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적인 태도가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 많은 경우에 이것은 집단 지성의 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여론이 많은 경우 집단적인 지성의 산물이 아니라 집단 정념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공포나 불안이나 하는 정념으로부터 비롯한 혐오나 어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 여론에 대한 비판을 아드로노 이론에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아드로노의 이론이 아드로노의 이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아드로노를 이제 좀 비판하는 분들은 바로 이 점에서 아드로노의 엘리트주의가 좀 묻어 있다라고 아드로노의 엘리트주의나 아드로노의 과도한 그 대중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아드로노를 비판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드로노를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로노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사회적인 권력 관계에 대한 무의식적인 정당화, 그리고 분노, 증오 이런 감정들과 결합되어서 흐려진 판단들이 이 대중적인 여론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드로노가 직접적으로 이런 워딩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아드로노의 방금 우리가 봤던 한번 성립된 집단 여론에서 벗어난 것은 수상스럽고 의문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문구에서도 드러나듯이 아드로노는 어떤 집단 여론, 대중 여론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물론 이렇게 대중 여론을 비판하는 태도는 거기에 일정한 합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중 여론에 대한 비판 이 측면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대중의 정치적 참여 결국 민주주의는 대중이 집단적인 방식으로 자기 통치에 참여하는 그 과정 없이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고 근본적인 전제인데 이 대중 여론을 과도하게 비판하다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는 어떤 일부 담론에서는 그 반지성주의를 대중의 편견, 대중의 어떤 말하자면 미성숙한 상태, 무지한 상태의 탓을 보고 전문가나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 대안을 찾죠. 그런데 이제 아드로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전문가나 지식인들이 옳고 대중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에 서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총체화된 계몽이 반계몽으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을 비판했을 때는 오히려 지성이 추구했던 방향이 지배와 결부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것이라고 보는 이제 그런 아드로노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인은 옳고 대중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분법을 아드로노가 채택하고 있다고 보기도 또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이 독사와 에피스테메, 독사가 이제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죠. 그리고 에피스테메는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라톤이 독사와 에피스테메를 구분하듯이 과도하게 대중의 여론을 독사로 보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견으로 보고, 철학자들은 저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에피스테메를 가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과도하게 이분법으로 보게 되면 플라톤을 좀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플라톤을 해석하고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의 대중적인 현상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대중 여론 비판이 굉장히 엘리트적인 귀결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묵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 저는 대중 여론은 비판을 하되 대중 여론을 비판을 하되 대중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지성을 집단적인 방식으로 공통의 장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집단 지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대안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드로노와 반지성주의 세 번째 측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드로노는 민주적 계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민주적 계몽. 그래서 아드로노가 1940년대에 쓴 이 계몽변증법에서는 계몽을 아주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역사적인 계몽을 아주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사실 계몽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은 그 책은 이제 읽어보시는 분 또는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지 그 서구 근대 계몽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명 비판입니다. 문명 비판, 합리성을 토대로 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문명을 건설하고자 했던 그런 특히 서구의 문명 비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아드로노는 그 자신의 사유의 후반기가 되면 예컨대 1950년대, 아드로노는 이제 1949년에 다시 이제 독일로 와서 그 이제 50년대 초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에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49년부터 독일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 50년대 초반이 되면 독일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호르카이머를 이어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가장 권위 있는 지식인이 되는데, 그러면서 아드로노는 수많은 대중 강연을 해요. 대중 강연을 하면서 이제 계몽, 영어로 엔라이텐먼트라고 하고 독일어로 아우프클레룽이라고 하는데, 이 계몽이라고 하는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자신의 계몽 비판을 넘어서 오늘날 새로운 계몽이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계몽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민주적 계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드로노는 이것이 이제 아드로노의 반지성주의 비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죠. 반지성주의가 뭐가 문제냐? 반지성주의는 반정치적 태도를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대중이 비판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갖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편향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의 주체인 인민 내지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정치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지성주의, 그리고 반지성주의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능적인 태도, 타협주의적인 태도의 규결인이라면 그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사유의 틀과 편견 속에 자신의 지성을 무비판적으로 내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사유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반지성주의적인 주체, 반지성주의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또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참고로 방금 제가 사용한 시민 주체라고 하는 표현은 프랑스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의 표현이기도 하죠. 아드르노는 그래서 계속하자면 1950년대 이래로 전후 독일 사회 재건 과정에서 이 성숙한 시민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혁 과정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라디오 강의를 합니다. 라디오는 일종의 대중매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도르노가 현대 그 매체를 강하게 비판하지만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 대중매체를 비판하고 또 대중의 여론도 비판하지만 동시에 아도르노는 당시로서 가장 발전된 대중매체가 지금은 뭐 수많은 더 많은 이제 어떤 그런 대중매체들이 있겠지만 뭐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과거에 아도르노 시대는 그게 라디오였습니다. 그 라디오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최첨단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 라디오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지식인들 중에 그 라디오에 압도적으로 많이 출연하는 지식인이 아도르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라디오 출연을 통해서 라디오 강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아도르노는 민주적인 교육학, 민주적 계몽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민주적인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시민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민주적 교육학이나 민주적 계몽 등으로 표현된 이러한 아도르노의 기획은 후기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주체의 역량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민주적인 주체적 역량이 확보되는가, 그것을 아도르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회 제도, 규범, 관습, 말하자면 이것이 대중 여론이죠. 뭐 젠더 역할, 사회적으로 고정된 젠더 역할이라든지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나이나 세대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거라든지 어떤 그러한 형태의 객관화되고 구조화된 사유의 틀에 맞서고 저항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세.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성숙의 고유한 문제는 맞설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아도르노의 민주적인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지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율성의 역량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관한 반성적인 성찰로부터 나온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지성주의가 반정치적인 태도 또는 반민주적인 태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사실 저거는 이제 철학을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표현은 칸트적인 표현이죠.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제기하는 물음이기도 하죠. 어쨌건 간에 나의 삶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주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특정한 강요된 지식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편견이 아닌가에 대해서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컨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젠더에 대한 편견,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김여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김여사는 이제 운전 못하는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 같은 클리셰, 스테레오타입을 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하고 또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그로 인한 인명참사를 비롯한 대형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집단은 남성입니다. 김여사 그룹이 아니라 경미한 사건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형 사고의 70%는 남성들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 사장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나 누가 되게 운전을 어설프게 하면 아유 또 김 여사 집에서 밥이나 짓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편견이 들어가 있죠. 젠더에 대한 편견이 들어가 있는데, 반지성주의자들은 그걸 누군가가 지적하는 순간, 그걸 지적하는 순간, 뭐라고 대꾸하죠? 프로불편녀라. 너 프로불편녀구나.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대응하니?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그 틀을 깨야 되는데 그 틀을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알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알아도 내 알매에서 갇혀 있다면 그 사람 반지성주의자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내가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자와의 소통을 거부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더욱더 반지성주의적인 편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편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편견이 아닌가?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적 통념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이성주의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능주의, 타협주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객관적인 세계에 비판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은 무엇인가? 그것은 동시에 주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인 이 세계를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자신의 사고방식이 사회적인 구조화된 편견이 아닌가, 이데올로기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바깥에 있는 제도나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우슈비츠 원칙에 대항하는 유일한 참된 힘은 자율성일 것이다. 내가 칸트식의 표현을 사용해도 좋다면 그것은 반성의 힘, 자기 규정의 힘, 그리고 독일어로 이제 nicht mitmachen이라고 하는데요.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우슈비츠이라고 하는 과거를 반추하며 건설되어야 할 새로운 민주적인 사회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자기 반성적인 사회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지닌 충동적인 정념을 반성할 수 있는 힘, 또는 사유의 힘을 가진 그런 민주적인 시민주체를 요청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육의 목표는 자기 반성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오로지 비판적 자기 반성을 위한 교육으로서만 유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전혀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밤 11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수학 문제를 제일 잘 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말로는 영어를 못하더라도 영어 문법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제일 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문법 틀린 거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수능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걸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니까요. 그러나 아도르노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식이 양적으로는 늘어나지만 오히려 나 자신을 반성하거나 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어떤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를 비판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현대사회 교육이 길러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은 자들의 반지성주의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그리고 너무나 쉽게 지식에 억세스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AI 사회에서의 반지성주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도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듯이 사실 아도르노 철학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어떻게 보면 시민적 성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민주적 계몽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도르노에게서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아도르노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독창적인 아도르노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도르노에게 시민적인 성숙의 태도는 타인의 의견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 비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나의 의견이다. 그리고 이걸 길러주는 데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하고 있어요. 남의 의견 비판하는 건 사실 쉽죠. 100분 토론 같은 거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끼리 말 주고받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서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판하고. 그러나 나의 주장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통의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 사회는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드러너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 그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주체. 거꾸로 자기 반지성주의는 의견을 독단적으로 고집하는 자세. 그것이 반정주의 자세고 그것이 바로 나르시즘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르시즘은 물 위에 빛,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자기 자신의 그 리플렉션, 자기 자신의 그 수면 위에 있는 그림자를 사랑하기에 빠진 나르키소스처럼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어느 정도 중요하죠. 그런데 나르시즘은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잖아요. 자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르시즘은 편집증적인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반면에 자기 반성이라고 뭐냐면 반성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리플렉션이죠. 리플렉션은 뭐냐면 나를 한번 바깥으로 투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성은 자기 반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거울 앞에 놓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 주체의 아집은 겉보기에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의 성격의 특징을 보이기 오히려 그것은 나르시즘적인 태도, 유아론적인 태도. 유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나밖에 없다는 거죠. 유아론. 그 다음에 편집증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자아가 그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비대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아가 약한 자아의 취약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신분석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 오히려 타자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이런 주체가 유아론적인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즉자적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죠? 즉자적이라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마치 나의 주장이 그 자체로 참인 것처럼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는 결국 자신의 견해에 어떤 침전된 기존 사회의 공고화된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과연 나 자신에게 비롯한 것일까? 아니면 객관화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내 안에 침투한 것은 아닐까? 이런 거죠. 따라서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데올로기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서 사회 비판도, 사회의 구조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집의 태도,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태도는 어떤 인식의 강인함의 반영이 아니라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함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진리로 고양시키는 자의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역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주체, 무조건 옳다라고 믿는 주체는 이미 정해진 정답을 인정하지 않고 타자를 적으로 규정하게 돼요. 그리고 적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에 대한 모든 반지성주의적인 원한과 증오에도 불구하고 아드로노가 보기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폭력이 내면화된 분노의 그 정념을 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렇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 반성을 통한 사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서 내면화된 이 분노의 정념을 승화시킬 수 있는, 지금 설명되는 내용은 제가 아드로노를 해석하면서 덧붙인 표현입니다. 사회적인 폭력으로 내면화된 그런 분노의 정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상황에서 또는 뭐 코로나와 무관하게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수자나 소수 인종에 대한 반복되는 혐오와 편견의 표출이 또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예컨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의 또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세력의 부활 같은 것들이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드로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유하는 자는 모든 비판에도,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아무리 비판해도 분노하지 않는다. 사유가 분노를 승화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분노라고 하는 어떤 정념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반성적인 사유, 반성적인 성찰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자들이 자기 반성적인 성숙함과 사유 능력을 갖춘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만 대중 정념으로서의 그 여론이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대중지성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중 여론과 대중지성은 같은 게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중지성은 뭐냐? 그 대중 여론을 깨는 거예요. 기존의 그 틀을 깨는 겁니다. 공고화된 그 편견들과 널리 확산되어 있는 편협한 태도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대중지성의 창출 여부는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성, 자율성, 지속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아드로노로부터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드로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현된 민주주의는 오로지 성숙한 자들의 사회로 표상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숙이라는 표현은 아까 제가 칸트의 계몽 개념이 미성숙으로부터 탈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성숙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아드로노와 칸트를 좀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입니다만, 이 성숙, 지금의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성숙한 자들의 사회, 성숙한 자들의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 과연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자신의 기존의 편견이나 내 안에 있는 공고화된 어떤 폭력, 사회적 폭력에 의해서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적 틀을 어떻게 깰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사유할 수 있는 주체를 아드로노는 성숙한 자,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좀 결론적인 논의인데요, 이제. 결론적인 논의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에 민주적인 지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러한 사회의 민주적인 지성화를 촉구한다면 저는 반지성주의 비판이 다소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반지성주의 비판은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고 지성중심적이고 지식인이나 전문가의 합리성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잘못된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반지성주의 비판을 통해서 전문가의 어떤 그 전문가 중심주의나 기술 관료들의 논의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이제 그런 논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담론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래서 그런 논의로 귀결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드로노를 읽을 때도 아드로노의 대중여론 비판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읽지 않으면 이런 결론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드로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 반지성주의는 단지 대중들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학계도 반지성주의를 가지고 있고요. 언론도 가지고 있고 정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들도 반지성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드로노의 논의로 돌아가자면 오히려 오늘날 반계몽주의의 원인은 총체화된 계몽에 있는 것이지 계몽이 부족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성주의적인 사고가 단지 대중들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반지성주의는 결국 반지성주의의 문제는 지성적인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협함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것이 관건이지 지식의 양이나 어떤 전문가적인 견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여기서부터는 좀 그냥 제가 덧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의 주체인 다수 대중이 스스로 주체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이제 그런 논의들을 이제 급진 민주주의의 논의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드로노가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할 때는 우리가 아드로노의 통찰에 상당히 많이 아드로노의 통찰로부터 배울 것이 굉장히 많지만, 아드로노는 어떤 형태로 민주주의 자체를 급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급진민주주의의 논의들을
덧붙여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아도르노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 또 반지성주의나 어떤 권위주의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어떻게 그것을 급진민주주의적인 태도로 이어갈 수 있는가, 급진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관심이 이제 저의 관심사다 보니까 좀 이런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의 주체인 다수대중이 스스로 주체해야 되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제도와 민주주의 이념을 급진화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화 과정은 정치적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에 의한 의식 형성과 함께 다수대중 자신의 지성화를 필요로 합니다. 이 지성화는 스스로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얻는 과정이죠. 이건 굉장히 칸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주체들의 보편적인 관계, 달리 말해 공적으로 이성을 사용하는 주체들의 연합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관건이다. 그것이 지금의 이 반지성주의적인 태도, 이 반지성주의가 낳고 있는 탈주체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방식의 대안적인 주체화, 민주적인 주체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식인의 역할은 뭐냐? 이런 것들도 물을 수 있겠죠. 지식인의 역할은 뭐냐? 그래서 지식인의 역할은 저는 어떤 지식인과 전문가 대 대중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수대중 자신이 어떻게 주체화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사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식인의 역할은 그러한 지성화와 주체화 과정을 위한 사라지는 매개자가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라지는 매개자. 왜냐하면 주체는 결국 지식인이나 엘리트 자신이 아니라 다수 대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곧 진리와 등치시키는 무력함을 넘어서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론을 깨는 과정이 바로 집단지성의 출현이라고 저는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적 주체들의 생성 과정을 추동해야 할 그러한 과제를 우리는 오늘날 마주하고 있고, 그런 과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가 오늘날 민주주의가 오늘 우리 봉착하고 있는 이 위기,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와 혐오 정치의 전 지구적인 확산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주체화와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인 제도들의 급진화와 그것을 통한 혐오가 아니라 상호 연대와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은 혹시 유튜브로도 질문을 남길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좀 받아보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좀 이제 의문점이 생긴 게, 네. 이제 인터넷에 점점 이제 토론의 장은 사실 인터넷이든 더 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엘리트와 대중 간의 소통이든 뭐 그런 게 지금 좀 단절되고 불가능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질문은 이제 인터넷이 좀 그런 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조금 부정적인 사례들을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을 기억을 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새로운 집단지성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초창기에 보면 그 이른바 2010년에 예컨대 이집트나 튀니지에서 그때 그 군부 독재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민주화 시위들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그걸 제스민 혁명이라고 했던가요? 그 당시에 그 정부가 인터넷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데이터는 남아있는 거죠. 핸드폰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어디 광장에 모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시위를 했던, 그래서 결국은
군부 정권을 무너뜨리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했던 이제 그런 시위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SNS가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오히려 더 보편화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정치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의 어떤 지식을 늘리거나 단지 양적인 지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적어도 양적으로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 그리고 가장 클릭 수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컨텐츠들은 오히려 그 역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뭐 예를 들긴 좀 어렵지만 너무나 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컨텐츠들, 그런 컨텐츠들이 오히려 정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그게 또 돈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은, 그러나 그 질문의 요점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인터넷이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이나 AI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해방적인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 또한 또 반대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양면적인 관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지금은 후자 쪽이 조금 더 확실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나 올라왔어요? 네. 네, 김금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상 현재 민주주의가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회복 방향이랄까 좋은 방향으로의 대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 좋은 방향이라고 아도르노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민주주의가 성숙한 주체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주체. 근데 저는 이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저는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주체화 과정과 주체화 역량에서 민주주의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 좀 가장 부합하는 언어는 급진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아도르노는 급진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논의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도르노가 그런 급진민주주의에서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주체화에 어떤 아도르노의 논의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주체화 과정이 성숙한 주체, 그리고 성숙한 주체란 어떤 주체냐면 그런 공론장에 단지 그냥 공론장에 참여하는 뿐만 아니라 아도르노가 아까 제가 강조했다시피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의 강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제 그러한 반성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시민 주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숙한 주체를 요청하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좀 아도르노의 이 민주적인 교육학 또는 민주적 계몽이라고 하는 요소를 급진민주주의적인 주체화와 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다른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대중 여론이 자신을 반성하고 대중 지성으로 나아간 역사적 사례가 있을까요? 입니다. 역사적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애틀랜타였죠. 거기서 버스를 타는, 몽고메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버스를 타는데 쫓겨났어요. 그 당시에는 흑인 민권은, 그게 흑인 민권은 도화선인데 다수의 여론이 어떤 거냐. 흑인들과는 같은 버스에서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수의 여론이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서구의 국가들에서도 여성들은 투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게 여론이던 시절입니다. 그게 여론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1968년 전후로 해서 1960년 미국의 민권운동이라든지 수많은 해방운동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해방운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나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얻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흑인에 대한 편견 또는 여성에 대한 편견 등등등을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경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적인 지성화 같은 것들이 일어났던 경험들이 역사에서 어떻게 하면 예컨대 뭐 과거의 지역주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것들이 극복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고 무지하니까. 그런데 지난 2016년 촛불 시위를 생활해 보시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들이 가장 선명한 구호를 제시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무지한 존재라고 보면 안 되겠구나. 그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이제 그 참정권이 18세로 지금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되긴 했지만 과거 19세 그 전엔 더 높았죠. 그런데 이제 유럽은 독일 같은 나라는 16세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에도 총선 같은 거 하면 고등학교에도 정당에서 와요. 학생들한테 유세하러.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것도 일종의 편견을 깰 수 있는 그런 현상, 그런 논의들, 그러한 여론이라고 하는 건 여론이라고 하는 게 깨지는 것은 경험도 필요하고 또 그런 참여 속에서 집단적으로 만들어지는 집단적인 공론들이 역사적으로 늘 일어나진 않지만 또 그런 역사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지식인이 사라지는 매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매개한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엘리트주의적인 선도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은 개념적 수준에서는 사라지는 매개자라고 하는 표현을 아드로노가 쓴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덧붙인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라지는 매개자는 뭔지 물론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표현이고 또 슬라브의 지젝 같은 현대 이론가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도 차용한 건데 글쎄요. 제가 사라지는 매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가장 제가 머릿속에 염두에 뒀던 개념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기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식인이 대중과 유기적인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말로 다수 대중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비판적이고 유기적인 지식인들의 어떤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의 역할도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이론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비판적인 거리를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비판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여론을도 비판하고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구조가 일상적인 경험 느껴지지 않는 감각되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는 지식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과정에서 지식인에게 주체 역할을 맡기면 안 된다. 그리고 결국 지식인이나 그 지식인들의 이론적 실천을 통해서 수행돼야 할 것은 그것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다수대중 자신의 집합적인 형태의 주체화가 결국 민주주의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일단은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들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구체적으로 예를 많이 들 수 있지만 뭐 예를 드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라지는 지점이 어디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답하기 어려운 문제는 뭐 비판적인 그런 지식인들의 역할이야 뭐 여기 유럽인문 아카데미에 계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역할도 그런 것일 테고 또 뭐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건 그건 것 같아요. 언제 사라질 것인가? 그리고 사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그것이 아직도 제가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제가 고민을 하지는 못한 것 같고, 일단은 개념적인 수준에서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다 받아봤고요. 예. 긴 시간 동안 오늘 쉬는 시간도 없이 했는데요. 예, 긴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시고 또 아주 또 질문도 남겨주셔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